안녕하세요. 영화연구자 배수경입니다. 우리가 스크린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명장면들에는 그 장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온 한 사람의 시선이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감독의 의도, 배우의 감정,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를 빛과 그림자, 색, 구도와 움직임으로 표현해내는 사람, 바로 촬영감독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인물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영화의 격조를 화면에 담아온 촬영감독 정일성입니다. 환여, 만다라, 서편제, 취하선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편이 넘는 작품들을 촬영하며 모아온 수많은 현장의 기록들이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일성 촬영감독이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해서 컬렉션으로 정리된 자료들은 총 3007점에 달합니다. 이 컬렉션에는 1930년대부터 2020년대의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 현장을 담은 사진과 시나리오, 제작 실무 자료, 수십 개의 상패와 트로피,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의 현장 자료가 많이 있어 당대의 영화 현장과 그 변화를 살펴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발간물, 즉 일본어로 된 영화 전문 서적과 영화 잡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일성은 워낙 다독가이기도 했고 일본어에 능통해서 영화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 전문서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특히 그가 영화계에 입문했던 1950년대에는 더욱 의존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가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일성은 1929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해방 후 1946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1년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미공보원의 서곡과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는 우연히 서울대 선배인 촬영감독 정인엽을 만나 대구에서 촬영 중이던 출격명령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우 연메리가 출연한다는 말에 호기심에 참여한 것이 영화계 입문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일성은 일본 영화 서적과 잡지를 보며 영화 이론과 영화 기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를 아끼던 부산 미 공보원장이 일본에서 군용 소포로 영화 서적들을 가져와 그에게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책들이 20여 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책들 모두 그가 기증한 316권의 서적과 558권의 잡지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일성은 영화계 입문 후 김학성 촬영감독의 문화에서 약 3년간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7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긍아 감독의 가거라 슬픔이여로 촬영감독으로 데뷔합니다. 김학성 촬영감독의 전 부인인 최은희가 주연한 작품이라 스승의 반대도 있었으나 그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양영화사 사무실에서의 회식 사진에는 최은희와 아역배우 김영옥, 조긍아 감독, 정일성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크레딧에 오류가 있어 촬영감독으로 정일성이 아닌 다른 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위에 앉아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아리플렉스 카메라를 잡고 있는 정일성의 모습이나 공중에 매달려서 부감을 찍고 있는 정일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분명 그가 촬영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작품은 모두 부산에서 촬영했는데요. 태풍 아그네스가 닥쳐 무너진 세트를 다시 세워가며 열정적으로 촬영을 마쳤고 흥행에도 성공합니다. 사진은 해변에 지었다는 세트로 추정되는 그릴 카페에서 극중 재수역의 김웅이 분이역의 채은이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촬영 중인 현장입니다. 1960년대는 정일성 촬영 감독에게 모색과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1961년 정일성은 유신평이 연출하고 촬영한 스펙터클 활극 군도의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사진처럼 바닥에 엎드려 달리는 말에 역동적인 장면을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300필의 말과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투입된 이 작품에서 그는 대형 액션 장면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는 1961년 구름이 흩어질 때를 촬영한 뒤 아시아재단의 후원을 받아 일본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붉은 수염 촬영 현장을 경험하며 해외 영화 제작 시스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1960년대 내내 촬영뿐 아니라 필름 선택, 헌팅과 인력 운용, 현상 등 영화의 형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와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영화 언어를 다듬어 갑니다. 촬영에 매진하면서도 영화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에는 유연목 감독을 포함한 여러 영화인들과 함께 한국 소형영화 동호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대중대상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영화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은 1970년 남이섬에서 열릴 제1회 소형영화 촬영대회를 준비하는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밖에 영화 강좌도 진행했는데 동아일보의 한국 소형영화 동호회 강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도 작법은 정일성이, 노출 이론은 유영길이 맡고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며 정일성은 김기영, 유연목, 김수용 등 당대의 대표적인 감독들과 작업하며 작품에 걸맞는 영화 형식을 창출하는 촬영 감독으로 도약했습니다. 김기영과 함께한 두 작품의 차이를 보면 화녀는 그로테스크한 긴장감을 강렬한 컬러로 구현했고 파괴는 회색 톤 속에 하나의 색만 도드라지게 촬영해 소셜 드라마로 읽혀지기를 원한 감독의 의도를 잘 살려냅니다. 사진은 1977년도에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만든 유연목 감독의 문예영화 문예 오픈세트 현장입니다. 여기서 정일성은 수정된 시나리오에 맞춰 촬영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은 한 예술가의 내면을 중도라는 동양적 사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절제 속의 창조를 추구하는 정일성의 촬영 철학과도 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일성은 젊은 감독들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1975년 그는 청년 영화의 대표작인 바보들의 행진을 촬영했는데요. 이 작품으로 하길종은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내명 감독 또한 하이틴 영화 고교얄개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모두 정일성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1962년 성내명 감독이
노필 감독의 조감독 시절에 찍은 붉은 장미의 추억 현장입니다. 정일성은 감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해 참여작을 결정할 때 이미 관계가 있는 이들과의 작업을 선호했습니다. 성래명 감독의 얄개 시리즈 영화에 그가 기꺼이 참여한 이유도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정일성의 장발 모습입니다. 정일성은 장발 단속이 유신체제의 불합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저항의 의미로 70년대 내내 장발을 고수했습니다. 장발과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속 별들의 고향의 촬영을 앞두고 하길종 감독이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일성은 자신도 갇힐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독을 구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일성의 장발은 기성세대라 경찰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저항과 체념이 공존했던 70년대 청년들의 정서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1978년과 80년, 그에게 생사의 기로가 달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절 빠듯한 일정으로 전국을 돌며 촬영하다 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사진은 1978년 10월 을화 제주도 로케이션 촬영장입니다. 정면에는 연출 중인 변장호와 정일성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이순재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해 겨울 정일성은 을화의 파도 장면을 찍기 위해 강원도로 이동 중 대관령에서 자동차 추락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79년 미국의 어느 필름 수장고에서 찍은 정일성과 임권택의 모습입니다. 17회 대종상 수상자 포상으로 가게 된 미국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무시합니다. 그보다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정일성과 임권택은 서로의 예술관을 확인하고 추후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1979년 6월 둘의 첫 작품인 신궁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신궁 촬영 현장으로 카메라를 잡고 앉아 안각을 촬영 중인 정일성과 스태프들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임권택과 오른쪽에 양산을 쓰고 있는 배우 윤정희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당시 조감독이던 곽지균이 보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최후의 증인과 사람의 아들을 연이어 촬영하며 서서히 신체적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최후의 증인은 단기간에 사계절을 담아야 해서 전라도와 강원도를 오가며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람의 아들 또한 전국을 돌며 촬영했는데요. 사진은 사람의 아들 촬영 현장에서 함영중, 유현목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가장 몸이 아프면서 촬영한 사람의 아들, 이 작품을 끝으로 두 번째 암수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일성은 촬영이 끝난 1980년 가을 직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그가 한 생각은 지금까지 병원 장면을 엉망으로 찍었구나. 만감이 교차하는 심리 상태를 잘 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후회와 반성이었습니다. 병상에 있던 정일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였습니다.
그는 로우키의 흑백 톤으로 시대의 음울함을 표현할 것, 그리고 인물을 주변에 두고 빈 공간을 촬영할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빈 공간은 관객이 사유하고 채워야 할 여백을 주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만다라 이후 정일성에게 작품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1982년 대종상 극영화 부문 후보작에 오른 14편 중 5편이 그가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정일성은 수술 후 약 2년간 몰아치듯 9편의 작품을 촬영했습니다. 밀려드는 작품 때문에 여유가 없는 그를 배려해 안개마을은 임권택 감독 혼자 헌팅을 마친 후 정일성이 합류해 18일 만에 촬영을 끝낸 작품입니다. 1983년부터는 템포를 늦춰 매년 적게는 1편, 많게는 4편 정도의 작품을 2000년까지 꾸준히 촬영했습니다. 1984년에는 태흥영화사의 창립작품 비구니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향후 태흥영화사의 중흥기를 함께할 촬영감독 정일성, 감독 임권택, 제작자 이태원의 첫 협업이었습니다. 그해 4월 초에 촬영에 들어갔으나 불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2달 만에 제작은 중단됩니다. 촬영이 20%가량 진행되었기에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비구니와 관련된 사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촬영 전 제작진의 기념사진에는 태흥의 로고가 적힌 커다란 동시녹음용 미첼 카메라 앞에 선 배우와 주요 스태프들의 기대감이 보입니다. 삭발 후 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중인 김지미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1985년에는 길소뜸을 촬영했습니다. 길소뜸은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이 한창일 때 임권택이 구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일성과 임권택은 1983년 여의도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미리 촬영해 두었습니다. 이 현장 푸티지는 보이는 영상처럼 길소뜸에서 화영역의 김지미가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둘러볼 때 화영의 시점 쇼트와 스크린 프로세스 화면으로 활용되어 영화에 사실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1986년 정일성은 배창호 감독의 제안으로 황진이를 촬영했습니다. 그간 인연이 없던 감독이었지만 예술적 도전이라는 말에 파나비전 카메라의 사용을 조건으로 동참합니다. 당시 렌탈비가 10배나 더 나가는 고가의 파나비전 카메라를 직접 일본에서 공수해왔고 현장에선 부감을 찍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해가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절제된 대사와 롱테이크가 돋보였던 이 작품은 에로티시즘 사극이 유행하던 흐름 속에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정일성의 촬영으로 영화의 품격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정일성은 영화인 97인의 호원철폐 개헌 요구 시국선언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작사와의 계약이 취소되며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6.29 선언 이후 하반기에는 감자와 아다다를 동시에 촬영하며 현장에 복귀합니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공식 기록영화 촬영 총책임을 맡아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인력을 지휘했습니다. 이 대규모 작업으로 카메라가 동이나 정일성을 비롯한 충무로 영화인들의 작업은 그 시기 동안 거의 멈추게 됩니다. 1990년
정일성은 임권택, 이태원과 함께 장군의 아들을 완성합니다. 액션 영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공간과 동선, 세트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스타일을 통해 폭력보다 인물과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에서 67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흥행 1위를 기록했고, 그 성공을 계기로 태흥영화사는 경기도 벽제에 전용 세트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장군의 아들 후속편을 비롯한 태흥의 많은 작품들이 벽제 세트장에서 촬영됩니다. 1993년에는 서편제를 촬영합니다. 한국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 청산도의 굽이진 돌담길을 배경으로 한 5분이 넘는 롱테이크 장면이 완성됩니다. 초록 물결이 나부끼는 역광의 시간대, 인물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앵글, 정일성은 그 장면에 한과 신명의 미학을 담아냈습니다. 이 사진은 서편제에서 송하와 아버지가 더부살이하던 집으로 해남 대흥사 뒷산의 미술팀이 지은 집입니다. 너무 세련되게 지어져 정일성은 도끼로 한 귀퉁이를 찍어서 기우뚱하게 만든 뒤 촬영했습니다. 서편제는 10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또다시 흥행 1위를 기록했고, 그는 대종상, 청룡상, 영평상의 촬영상을 석권합니다. 1994년 태백산맥을 마치고 정일성은 임권택 감독과의 작업에 잠시 쉼표를 찍습니다. 이후 그가 선택한 작품은 김수용 감독이 연출하고 일본에서 제작한 사랑의 묵시록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목포 공생원을 운영한 일본인 여성 윤학자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정일성은 목포와 일본 고치현을 오가며 양국의 아픈 역사와 개인의 헌신을 파나비전 카메라로 담아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첫 일본 영화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일성에게도 현지의 환대가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일본 고치현 주민들이 열어준 로케이션 촬영 종료 기념 행사의 사진을 보면 그가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본투킬, 아버지, 신라권, 침향 등을 촬영하며 다양한 감독들과 꾸준히 작품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정일성은 임권택, 이태원과 다시 모여 춘향전을 완성합니다. 판소리 공연과 고전 서사의 병치를 통해 한국 전통 예술과 영화의 결합을 실험한 작품이었습니다. 정일성은 조상현 명창의 소리에 맞춰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유연하게 움직였고, 코랄 필터를 사용한 색채 실험으로 토속적인 붉은빛과 황토색이 살아있는 시각적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2002년에는 장승업의 예술세계를 따라 수묵화 같은 풍경을 화면에 담아 취하선을 완성했습니다. 취하선의 카메라 리포트에는 날짜별 촬영 장면, 장소, 카메라 기종과 렌즈, 셔터 스피드 및 필름, 필터와 카메라 워크, 사이즈 및 앵글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각 장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 취하선은 국내 최초로 칸 영화제 본상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일성은 지극히 한국적인 영상으로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지평을 넓혀간 촬영 감독입니다. 하류 인생을 끝으로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 세 사람의 오랜 협업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06년 정일성과 임권택 감독은 마지막으로 천년학을 함께합니다. 서편제의 후속편인 이 작품에서 정일성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소리로 승화되는 서사를 고요하고 처연한 미장센으로 담아냈습니다. 정일성은 천년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건너가 잠시 활동을 이어간 뒤 긴 촬영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일성은 시대마다 한국 영화의 기념비적인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모아온 자료들은 한국영상자료원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그가 촬영한 수많은 아름다운 길처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길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영화 현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그 변화를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